오늘 강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무작위로 선발된 배심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유죄, 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문제로 국민참여재판 폐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폐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아 좀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배심원들의 판결은 재판 결과에 구속력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의 상식을 판결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배심원단을 뽑을 때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지역적인 정치색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지금처럼 한 지역의 거주자들로 배심원을 선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강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무작위로 선발된 배심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유죄, 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문제로 국민참여재판 폐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폐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아 좀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배심원들의 판결은 재판 결과에 구속력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의 상식을 판결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배심원단을 뽑을 때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지역적인 정치색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지금처럼 한 지역의 거주자들로 배심원을 선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영유아 비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대한소아과 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비만율이 남아는 10%, 여아는 7%였습니다. 또한 6세 이하의 비만율은 10%로 2006년 8%에 비하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비만율이 높아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분유 수유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유를 먹는 영아의 체중은 남아는 7개월, 여아는 4개월까지 분유를 먹은 영아보다 높거나 비슷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분유를 수유한 영아가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모유를 먹은 영아의 키는 초반에는 분유를 수유한 영아를 앞질렀지만 그 이후에는 역전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계는 이 자료를 통해 분유 수유가 소아 비만의 위험을 부추기는 원인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원 소아과 김유미 교수에 따르면 모유에 지방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 비만아의 비율이 낮다는 통계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영유아 비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대한소아과 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비만율이 남아는 10%, 여아는 7%였습니다. 또한 6세 이하의 비만율은 10%로 2006년 8%에 비하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비만율이 높아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분유 수유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유를 먹는 영아의 체중은 남아는 7개월, 여아는 4개월까지 분유를 먹은 영아보다 높거나 비슷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분유를 수유한 영아가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모유를 먹은 영아의 키는 초반에는 분유를 수유한 영아를 앞질렀지만 그 이후에는 역전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계는 이 자료를 통해 분유 수유가 소아 비만의 위험을 부추기는 원인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원 소아과 김유미 교수에 따르면 모유에 지방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 비만아의 비율이 낮다는 통계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문화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겨냥해서 만들어지는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하는 용의주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문화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대중문화를 이용하고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늘 현명한 것은 아니며 대중문화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점을 노릴 때가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현명하다면 저질 대중문화 상품이 큰 인기를 얻지 못해야 마땅하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중문화는 생산자들의 건전한 양심과 소비자들의 올바른 자세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모두가 건강하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중문화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겨냥해서 만들어지는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하는 용의주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문화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대중문화를 이용하고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늘 현명한 것은 아니며 대중문화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점을 노릴 때가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현명하다면 저질 대중문화 상품이 큰 인기를 얻지 못해야 마땅하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중문화는 생산자들의 건전한 양심과 소비자들의 올바른 자세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모두가 건강하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의 아내들, 즉 왕비와 후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떤 여자를 더 사랑했는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요. 왕이 어떤 여자에게 더 매력을 느꼈는지가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이런 왕의 연애사에는 숨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키우고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세력의 힘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했는데 그 방법으로 연애를 택한 것입니다. 왕비와 여러 후궁은 각각의 다양한 세력에 속해 있었고 왕이 한 여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그 여인이 속한 세력을 키워주거나 그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니까 왕의 연애사를 살펴보면 조선의 권력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의 아내들, 즉 왕비와 후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떤 여자를 더 사랑했는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요. 왕이 어떤 여자에게 더 매력을 느꼈는지가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이런 왕의 연애사에는 숨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키우고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세력의 힘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했는데 그 방법으로 연애를 택한 것입니다. 왕비와 여러 후궁은 각각의 다양한 세력에 속해 있었고 왕이 한 여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그 여인이 속한 세력을 키워주거나 그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니까 왕의 연애사를 살펴보면 조선의 권력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